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란의 조작된 이야기. 2. 가혹한 진실. 3. 기도는 답이 없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1970년대 당시 한국과 이란은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으며 양국은 상징적인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서로의 수도에 도로를 지었습니다. 한국 수도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는 잠시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란의 급진적인 우익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여 이란이 보수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란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국가였으며 남성들은 청바지를 입을 수 있었고 여성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으며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란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만한 협력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세력의 부상으로 이란은 국수주의적으로 변하고 외교적 교류가 중단되었으며 서방 세력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으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 미국 중심의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이란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이란과의 무기 및 전략자산의 교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는 유엔 제재보다 강력합니다. 미국 의회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미국 동맹국의 이란 자산도 동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란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게 되었으며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자산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란과의 거래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란 측에서 경제 제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사를 통해 핵개발 현황을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경제 제재의 완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이란이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제재를 완화할 의향이 있으며 이러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국민들은 외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국제 교류가 차단되어 있어 외국 제품을 얻기 어렵고 가격이 높습니다. 부유층이 아니라면 외국 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로 석유를 수출하여 부를 축적해왔지만 현재는 석유를 팔 수 없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에서는 화살이 한국에 향하고 있는데 최근 이란 정치계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국제제재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이란에서 무조건적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 기업들 말고도 전 세계 기업들이 대부분 철수했는데 유달리 한국에게만 실망한 이유는 과거 한국과 이란의 좋았던 관계 때문에 한국만큼은 자신들 곁에서 의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란의 핵개발이 잘못된 것이며 국제제재는 정당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특별한 우정을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란에서 철수하고 얼마 뒤부터 이란 국민들은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삼성과 LG 가전제품들은 전 세계 최고 품질이 것은 당연하고 점유율도 매우 높은 편으로 이란 철수 직전 삼성 LG의 점유율은 60%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이란 가정집들은 한국 가전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철수하면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이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 제품들을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로로 한국 제품을 구할 수 없자 이란의 중고거래 시장에선 한국 제품의 정상 판매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부유층들은 결혼을 하며 가전을 한국 제품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몰래 들여온 제품으로 한국 제품만을 몰래 들여오는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 현지 국민들로부터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없다는 불만이 지속되자 이란 국회의원들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살리미 국회의원은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은 이란이 어려운 시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며 이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이란을 배신한 기업이라고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의회 대변인 측도 동의하며 이란의 국내 업체가 개발한 가전제품도 성능이 좋고 쓸만하다며 국내산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누그러뜨리려는 계획입니다. 이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조사를 받겠다고 언급하자 이란 국민들은 드디어 국제제재가 해제되어 한국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들떴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이란으로 재진출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이란의 산업통상부 장관을 맡고 있는 케이븐 코르단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현재 세간의 한국 제품 수입 재개설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란에서 퍼지는 소문들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에는 수십 곳이 넘는 가전제품 생산 공장이 있고 수백 곳의 협력업체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2천만 개나 되는 가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없더라도 이란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게다가 이란 국민들이 이란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한 개당 가격이 낮아져 결국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국민들은 성능 좋고 세련된 한국 제품을 사용하다가 투박하고 성능도 별로인 자국 제품을 사용하려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원하고 있지만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국의 선박을 압류하여 한국인 선원들을 장기간 안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발표한 명분은 이란의 바다를 오염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이유를 대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돈을 꿀꺽한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고스란히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 인해 동결되어 이란에게 송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한국의 동결 계좌만 걸고 넘어지며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신들의 어긋난 행동으로 해외 계좌가 동결되었고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선 핵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선박을 압류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란에 대한 신뢰감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요소입니다. 과거 자신들과 친했던 국가인 만큼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인 상황입니다. 이란 현지에서 한국 제품이 귀해지자 어부지리 효과로 중국의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우며 교류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은 교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이나 해상물류를 통해야 하지만 이란은 중국과 1대1로 프로젝트 진행할 정도로 가까워 육상 교역 루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는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자동차 등이 많이 공급되었고 이란의 현지 국민들은 꽝 대신 닭의 심정으로 중국산 제품을 사용 중인데 심지어 이것마저 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어 평범한 시민들은 중국산 제품마저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숲엔 여우가 왕인 것처럼 중국산 제품이 이란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란의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에게 자국산 백신 수백만의 분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에 대해 반발심이 있는 국가이기에 이란을 잘 이용하여 중동 현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은 이란에게 수조 원의 차관을 빌려주며 이란의 철도 한국 고속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 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이란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운영 비용과 건설 비용 수십조 원을 분납받는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 1대1로 사업을 구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국이 지어준 인프라 시설들은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크게 경쟁력이 없으며 만성적자 시설로 돌변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적자 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했다가 구군이 다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돌파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고립만 더 가속화되어 이란은 오늘자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하고 확실한 서명 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핵합의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란이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핵개발에 나서며 국제적 고립을 당한 지 2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생각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산 제품들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란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해 이란의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나오는 소식에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말이 가장 어울리는 나라가 있다면 단연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이란과 반목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북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는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이들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사회, 역사는 놀랍도록 유사한데요.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교과서로 삼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내 일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중동의 골칫거리 정도로 여길 정도인데요. 오늘은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왜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를 벤치마킹해야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와 수차례의 대규모 전쟁은 무기 체계의 폭발적인 진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의 역사가 7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년 이채 못 되는 짧은 시간 동안 4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것도 비슷한 군사 수준의 약소국들이 아니라 지금도 중동의 패자로 명성이 높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같이 강대국의 무덤으로 악명 높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레바논, 팔레스타인과 중소규모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 또한 북한이라는 희대의 깡패 국가에 맞서면서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의 군사 전략이 방어적이라면 반대로 이스라엘은 유구한 전쟁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단히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석유 자원을 보유한 중동의 압박 때문에 주요국에서 이스라엘과 아람 국가 간의 군사 문제에 개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되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아람 국가들의 압력에 강대국들이 무기 금수 조처를 하자 이스라엘은 자주국방의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무기 체계의 특징이 발현되는데요. 위태로운 지정학적 입지와 환경, 건국 이래 사실상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온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이스라엘 무기 체계를 독특한 방향으로 설계되게 하였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무기 체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승무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의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력이나 정비 편의성 등을 포기한 이스라엘 무기 체계의 구조를 보면 감동적이기까지 한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이스라엘의 주력 전차 메르카바입니다. 자세한 구조를 모른 채 외형만 딱 봐도 그간 소개해드린 다른 어떤 나라의 주력 전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질적인 외형이 눈에 띄실 텐데요. 특히 비슷한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력 전차로 함께 운용했던 마가크 시리즈, 티란 시리즈와 메르카바 MK.1 이를 함께 놓고 비교해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마가크 시리즈는 미국에서 지원한 M48 패튼과 M60을 이스라엘 현지 환경에 맞게 개수한 전차인데요. 반면 티란 전차는 중동 전쟁에서 노획한 소련의 T-34, T-54 등을 제치장에서 사용한 전차들입니다. 당장 한 대의 전차라도 아쉬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산 장비든 아니든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K1 전차 탄생 배경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르카바 MK.4 또한 K2 흑표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전차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무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전차처럼 서방 규격 전차와 마찬가지로 MG-53 이미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메르카바 MK.1부터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인 LAH-AT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스라엘산 미니 헬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 LAH-AT는 레이저 유도 시스템을 이용해 적 전차의 상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유효 사거리는 8km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120mm 주포를 탑재한 전차가 33.5km의 유효 사거리를 갖는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최대 800mm까지 관통이 가능한 미사일이 레이저 유도를 동해 적 전차의 상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부무장으로 60mm 박격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차 내부에 탑재되어 있어 저격수로부터 박격 포병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탄도 계산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기까지 합니다. 적군의 입장에서는 전차에서 포탄도 쏘고 대전차 미사일도 날리고 박격포까지 발사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데요. 전차 하나로도 다양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림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신박한 설계인데요. 그런데 메르카바의 진짜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메르카바는 화력보다 방어력에 더욱 집중한 전차입니다. 단적인 예로 메르카바의 파워팩은 상당히 특이하게도 전차 전면부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엔진이 차체 앞에 설치됨에 따라 전면부 피격 시 서스펜션과 엔진이 모두 승무원 보호를 위한 방어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덕에 장갑차처럼 차량 후미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유사시 승무원 탈출이 용이하게 설계했는데요. 예비 포탄 탑재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 최대 6명의 병력을 추가로 수송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전차로서 장갑차의 역할까지 함께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메르카바는 V자형 하부 장갑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형식은 한국의 레드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부 장갑인데요. 지뢰 폭발 시 폭발 압력을 분산시켜서 승무원에 대한 충격을 감쇄시키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메르카바는 그 강력한 방어력과 뛰어난 승무원 보호 능력을 중점으로 두고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전차는 지상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제2차 중동전쟁 당시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 비해 수적으로 불리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산 전차를 개발할 생각이었던 건 아닌데요. 본래 이스라엘은 영국의 최신형 전차 치프틴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영국이 아랍 국가들의 압력에 의해 이스라엘과의 치프틴 전차 개발 계획을 취소해버리자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전차를 개발해야만 했는데요. 이 와중에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포 공격에 전차 110대 중 85대를 고작 3분 만에 날려먹는 참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었기에 메르카바의 방어력에 그토록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 사상은 메르카바 MK 점사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우주선을 떠올리게 하는 넓고 납작한 포탑은 극단적인 경사 장감을 추가하기 위함인데요. 경사 각도에 따라 실질적인 장갑의 넓이를 확장해서 동일 두께의 장갑 대비 높은 방호력을 의도한 것입니다. 또한 포탑 주변에는 외장식의 모듈 장갑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적화기에 장갑이 손상되더라도 피탄된 부분만 단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메르카바 MK 점사는 전차 미사일과 로켓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산 트로피 체계를 장착했는데요. 이는 4개의 레이더 안테나로 360도를 감시하면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완전 자동 요격시키는 능동방어 체계로서 이를 동해 전차 방호 능력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메르카바가 완벽한 전차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호력에 대한 집착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기술인데요. 현재 KF-21 전투기가 마침내 156차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CCTV에서 기획한 주변국들의 무기 분석에 관한 특집 방송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중국 전투기와 한국, 인도, 일본 등 주변국의 주요 전투기들의 화력, 항전 장비 성능 등을 비교 분석하며 실전 배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종합적인 점수에서 중국의 제31 전투기와 KF-21 전투기가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전한 중국의 국방 전문가 저우보는 KF-21 전투기는 최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벌써 무장 비행 시험을 시작한 것은 혁신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KF-21이 조만간 중국의 전투기를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우보 전문가는 전 인민해방군 대령이며 현재 베이징 칭화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로 평판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에서 갑자기 한국 무기에 주목하며 칭찬을 한 것이 정말 낯설기만 한데요. 그러면서 중국 전문가는 한국 무기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에 중국 현지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국방력에 대한 소식은 많아 봤자 1년에 몇 번 안 하던 CCTV가 갑자기 KF-21 전투기의 무장시험이 끝나자마자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한국 무기에 주목할 정도인가?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해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가 경시하던 한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였나? 라며 놀라움을 표현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중국도 빨리 개발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을 계기로 중국의 국방 및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로 인해 중국의 국방 및 항공우주 산업도 좀 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들은 중국 정부와 국방 산업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국방 전문가들도 한국의 KF-21이 이렇게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면 중국도 그에 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염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CCTV 특집 방송은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방영된 이러한 특집 방송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국방 전문가들의 놀라운 발언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방산 산업과 국제 경쟁력 향상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뜨거운 현지 반응과 충격적인 정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의 방위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이 중국 전문가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측한 것처럼 이러한 발전 속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실제로 한국의 기술력이 몇 년 안에 중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어 그들의 자부심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도 자신들의 군사 전략을 재평가하고 한국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 경쟁 상대가 되었으며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들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방산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이것이 한국의 방산 산업과 군사력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군사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 간 군사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춰 안보와 국익을 동시에 지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을 인지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국방 조달을 담당하는 군비그룹 PGZ가 KAI의 최신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도입을 위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PGZ는 현재 KAI와 협력하여 FA-50 파이팅 이글 전투기에 FA-50 페타리터 블록 20을 표준으로 하려는 국유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AI와의 협력을 위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PGZ 측은 향후 KF-21 보람의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산업 협력의 가능성이 있으며 매우 건설적인 파트너로 KAI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드고슈치에 있는 제2 군용 항공 공장은 이미 F-16 파이팅 펠콘과 C-130 허큘리스 등의 정비 및 복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전투기 구매 시 KF-21을 인수할 경우 KAI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두 국가 간의 관계는 FA-50 전투기와 함께 수백 대의 탱크, 곡사포, 다연장 로켓포 구매를 포함한 방산 협력 계획으로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폴란드 공장에서 KF-21이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할 수 있다는 점은 록히드 마틴이 폴란드의 F-16 또는 F-35 조달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은 F-16C D블록 52+48대의 업그레이드 및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전투기가 부족한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록히드 마틴 F-35 제트기 32대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항공기는 폴란드의 미그 29를 대체할 뿐입니다. PGZ와 KAI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폴란드 국방부가 KF-21을 정식으로 인수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KF-21은 더 큰 규모의 F-35 주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폴란드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분석됩니다. 그래서 KF-21 자체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과 해외 수출 성적을 동시에 달성하게 될 텐데요. 과연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를 구매할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